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구름도 잠시 쉬어넘는다는 험한 산세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외진 곳이라 사람의 발길이 뜸하고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욕심 없이 땅을 일구며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살았기에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아도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운 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옆에는 마을의 역사를 지켜본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든든하게 서 있었고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은 마치 어미 닭품에 안긴 병아리들처럼 평화롭고 정겨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가장 작고 낡은 초가집에는 김서방이라 불리는 젊은 농부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성실한 일꾼으로 통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물려받은 재산이라곤 척박한 다락론, 면마지기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남을 부러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땀 흘려 일하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채워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서방을 보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김서방 역시 이웃의 어려운 일을 제 일처럼 도우며 착한 심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겨울채비를 서둘러야 할 무렵이 다가오자 김서방은 백감을 구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들판의 곡식은 모두 거두어들였고 산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찬바람에 몸을 떨고 있어 숲속은 으스스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산길을 오르며 바닥에 떨어진 마른 가지들을 주워 모으고 썩은 나무 그루터기를 찾아 도끼질을 하며 부지런히 지게를 채워나갔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차가운 바람에 식어갈 즈음 그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깊은 골짜기 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아니요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마치 무언가가 고통스러워하며 비비적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임김서방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심조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다가가니 커다란 바위 아래 좁은 틈새에 무언가 푸른 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본 김서방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빛깔의 뱀, 바로 청사였습니다. 짙은 푸른색 비늘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그 뱀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꼬리가 끼어 옴짝달싹 못한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크기는 보통 산짐승보다 훨씬 컸으며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깊고 영롱하여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순간 두려움을 느꼈으나 고통에 몸부림치는 생명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주변에 있는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뱀아,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니 놀라지 말거라 하고 나지막이 속삭인 뒤 그는 조심스럽게 덫의 틈새를 나뭇가지로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혀를 날름거렸으나 김서방의 눈빛에서 살기가 없음을 느꼈는지 얌전하게 몸을 낮추고 기다렸습니다. 김서방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덫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과 쇠붙이를 들어 올렸고 마침내 뱀은 꼬리를 빼내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풀려난 청사는 곧바로 숲으로 도망치지 않고 잠시 김서방의 앞을 맴돌며 머리를 치켜들었습니다. 김서방은 혹시나 뱀이 자신을 공격할까봐 긴장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뱀은 그저 가만히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푸른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말이라도
알아듣는 듯 고마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뱀은 김서방을 향해 머리를 3번 끄덕이는 신호를 하더니 소리 없이 숲속 깊은 곳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서방은 뱀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이 기이한 경험을 했음을 깨닫고 서둘러 짐을 챙겨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매서운 추위가 닥쳐왔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사람의 발길마저 끊긴 어느 깊은 밤, 김서방은 방 안에서 홀로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윙윙거리며 우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우고 아궁이의 온기도 점점 식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는지 거친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은 귀를 기울이다가 이내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손을 놀렸지만 잠시 후 다시금 톡톡하고 살인문을 두드리는 인기척이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밤에, 그것도 이런 눈보라 속에 누군가 찾아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 김서방은 의아해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무릎까지 쌓인 눈 위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황급히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여인은 추위에 온몸을 파랗게 떨며 입술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뉘신지는 모르오나 이 험한 날씨에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김서방이 묻자 여인은 가냘픈 목소리로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신다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눈 속에 핀 매화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낯선 여인을 집에 들이는 것이 도리에 어긋날까 잠시 망설였으나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여인을 부축하여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하고 부엌으로 가서 급히 물을 데우고 남은 밥을 데워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여인은 김서방의 친절에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 되뇌었고 김서방은 그런 여인을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몸을 좀 녹이고 기력을 찾자 자신이 먼 마을에서 친척집을 찾아가던 중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서방은 그녀의 말을 의심 없이 믿으며 안심하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방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한 것을 김서방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마당에 누렁이가 미친 듯이 지저대다가 꼬리를 내리고 구석으로 숨어버렸고 닭장의 닭들도 불안한 듯 티를 치며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김서방은 그저 날씨가 그서서 짐승들이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여인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떠날 수 없게 되자 김서방에게 당분간 이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김서방은 혼자 사는 처지의 외간 여자가 함께 지내는 것이 나무새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여 거절하려 했으나 여인은 갈 곳 없는 저를 내치시면 저는 이 눈밭에서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마음 약한 김서방은 결국 눈이 그치고 길이 트일 때까지만 머물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인과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은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거친 음식 재료로도 훌륭한 밥상을 차려내고 헌옷을 기워 새 옷처럼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홀로 살며 겪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집안에 온기가 돌자 내심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인의 지나치게 뛰어난 솜씨와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서늘한 눈빛에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여인은 밤이 되면 김서방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고단한 어깨를 주물러주기도 하며 살갑게 굴었지만 김서방은 그녀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김서방네 집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색깔이 예전과 다르다거나 밤마다 김서방네 집 쪽에서 푸른 불빛이 번쩍인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어떤 노인은 김서방네 집 위로 까마귀 떼가 빙빙 도는 것을 보았다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김서방 역시 자신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머리가 멍하며 기력이 쇠하는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지어주는 밥을 먹으면 잠시 기운이 나는 듯 하다가도 밤이 되면 다시 시름시름 앓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은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한 노승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김서방의 얼굴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자네 얼굴에 사기가 가득하네.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였구려. 그 말을 들은 김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노승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단 말입니까? 노승은 김서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집에는 지금 사람이 아닌 것이 주인 노릇을 하려 하고 있어. 당장 내쫓지 않으면 자네 목숨이 위태로울 걸세. 김서방은 노승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집에 있는 여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 여인이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하지만 그렇게 곱고 착한 여인이 자신을 해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품속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김서방의 손에 쥐어주며 당부했습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오늘 밤 자는 척하다가 이 부적을 그 여인의 베개 밑에 몰래 넣어보게. 그러면 본색을 드러낼 것이네. 부디 명심하게나. 오늘 밤이 고비야.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꽉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김서방의 발걸음은 천근만 근 쇳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노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눈 덮인 산길을 걷는 내내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멀게만 느껴지던 집으로 가는 길이 오늘따라 왜 이리도 짧게 느껴지는지 김서방은 자꾸만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품속에 깊이 넣어둔 노승의 부적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가슴을 데우는 것 같아 그는 옷깃을 몇 번이고 여미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이 눈밭에 비쳐 마치 핏빛처럼 보이는 것조차 불길하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어귀에 도착해 자신의 초가집을 바라보니 굴뚝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김서방의 눈에는 그 연기마저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집 주위를 감싸고 있는 정적은 고요함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정막으로 느껴졌고 지붕 위에 쌓인 눈은 마치 무덤을 덮은 흙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누렁이는 주인이 왔는데도 꼬리를 흔들기는커녕 겁에 질린 눈으로 낑낑거리며 마루 밑으로 더 깊이 숨어들 뿐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여인이 반가운 얼굴로 김서방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오십니까? 날도 추운데 어찌 이리 늦으셨어요.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고왔으며 입가에 띈 미소는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화사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그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여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마냥 곱게만 보이던 그 눈웃음이 이제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번뜩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서방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장을 보느라 좀 늦었소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상에는 김서방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산나물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지만 김서방은 도무지 숟가락을 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김서방의 맞은편에 앉아 턱을 괴고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드세요.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여인의 재촉에 김서방은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하여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체한 것 같아 입맛이 없구려 하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여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김서방의 이마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것입니까? 제가 약이라도 다려올까요? 여인의 손이 이마에 닿는 순간 김서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정수리까지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손이라면 을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야 하거늘 여인의 손은 마치 한겨울 계곡물에 담가둔 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서방은 흠칫 놀라 몸을 뒤로 빼며 아니요. 그저 피곤해서 그러니 좀 쉬면 나을 것이요. 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운 눈매로 돌아오는 것을 김서방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댔습니다. 김서방은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고 심장만 쿵쾅거렸습니다. 여인은 김서방의 머리맡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김서방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그는 노승이 준 부적을 손에 꽉 쥐고 이 여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인의 베개 밑에 부적을 넣어야 하는데 여인은 도무지 잠을 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여인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그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일렁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여인은 바느질거리를 정리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김서방은 숨소리를 죽인 채 여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여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바닥이 삐걱거릴까봐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여인의 머리맡으로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에 김서방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고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적이 흐르고 김서방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의 베개 밑으로 부적을 밀어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베개의 감촉과 여인의 머리카락이 스치는 느낌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부적이 효험이 있다면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으며 그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여인에게 들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했고 방 안의 공기 또한 변함이 없었습니다. 혹시 노승이 헛소리를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부적을 잘못 쓴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옆에 누워있던 여인의 몸에서 뚝뚝 하는 뼈마디 꺾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소스라치게 놀라 실눈을 뜨고 옆을 훔쳐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인의 몸이 기이하게 뒤틀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인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숨결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온몸을 굳힌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내 김서방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두 눈이 시퍼런 인광을 뿜어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내 놈이 내 자리에 부정한 것을 넣었느냐. 그 목소리는 낮에 듣던 고운 목소리가 아니라 쇠를 긁는 듯한 끔찍한 짐승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음을 깨닫고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김서방의 멱살을 잡고 단숨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힘은 장정 서너시 당해내지 못할 만큼 엄청났습니다. 김서방은 허공에 발을 버둥거렸지만 여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김서방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며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내 놈의 간을 빼먹기 위해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고작 땡중의 부적 따위로 나를 막으려 드느냐. 여인의 분노에 찬고함 소리에 방 안의 문풍지가 찢겨나갈 듯 흔들렸고 방문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서방이 품속에 지니고 있던 또 다른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낮에 산에서 땔감을 하다 주워온 특이하게 생긴 푸른색 돌멩이였습니다. 사실 김서방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인데 위급한 상황에 몸부림치다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바닥에 닿자마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방 안에 서려 있던 음산한 기운이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그 소리에 흠칫 놀라며 잠시 김서방을 잡은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틈을 타서 바닥을 구르며 방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맨발로 눈밭을 달리며 살려주시오. 누구 없소. 하고 목청껏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멀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여인이 괴성을 지르며 방문을 부수고 튀어나왔습니다. 하얀 소복은 찢겨나가고 그 자리에는 짐승의 털이 숭숭 난 괴이한 형체가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김서방은 헛간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헛간 문을 걸어 잠그고 구석에 웅크려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인이 헛간 문을 쿵쿵 두드리며 당장 나오지 못할까. 내 오늘 너를 기필코 씹어먹고 말 테다 하며 악을 썼습니다. 나무 문이 부서질 듯 삐걱거렸고 틈새로 여인의 날카로운 손톱이 쑥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김서방은 주변에 있는 농기구를 집어들고 벌벌 떨며 문 쪽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헛간 지붕 위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인의 고함 소리가 뚝 그치고 밖은 다시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서방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간 것일까? 아니면 다른 계략을 꾸미는 것일까? 잠시 후 헛간 문 밖에서 차분하고 위험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망한 것. 이곳이 어디라고 감히 행패를 부리느냐.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 너를 용서치 않으리라. 그 목소리는 낯선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친근하고 따뜻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푸른 빛을 내뿜는 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얇은 푸른색 도포자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흉측하게 변한 여인을 향해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등 뒤로는 마치
거대한 뱀의 형상 같은 그림자가 아른거렸고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선비를 보자마자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치면서도 으르렁거리며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는 기세였습니다. 김서방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선비는 누구이며 이 깊은 밤에 어떻게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그가 내뿜는 푸른 빛은 어딘지 모르게 며칠 전 산에서 구해준 그 뱀의 빛깔을 닮아 있었습니다.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김서방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이 단순한 악몽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마당에서는 요괴와 신비로운 선비의 목숨을 건 대결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대치는 숨 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휘몰아치던 눈보라조차 두 존재의 기운에 눌려 잠시 멈춘 듯 밤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푸른 도포를 입은 선비는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서 여인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서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반면 여인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낸 구미호는 9개의 꼬리 형상을 그림자처럼 일렁이며 입가에는 붉은 피를 머금은 듯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쇠갈고리처럼 날카롭게 굽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비릿한 살기가 피어올라 마당의 눈을 검게 물들이는 듯했습니다. 김서방은 헛간 문틈으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운명이 저 두 존재의 싸움에 달려있음을 직감하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선비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산울림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선량한 사람을 해하여 삿된 욕망을 채우려 하느냐. 이곳은 정직한 땀으로 일군 터전이지 내 놈의 배를 불릴 사냥터가 아니다. 선비의 꾸짖음은 엄격하고 단호하여 웬만한 잡기라면 그 기세에 눌려 도망쳤을 법했습니다. 하지만 천년을 묵어 영물에 가까워진 구미호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라니 가소롭구나. 산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듯 나 또한 살기 위해 인간의 정기를 취하려는 것뿐이다. 내 앞길을 막는 너는 도대체 누구기에 감히 훈계를 늘어놓느냐. 구미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쇠붙이가 긁히는 소리처럼 듣기 싫게 귓가를 찔러댔습니다. 선비는 대답 대신 소매 자락을 넓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위로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선비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은혜를 아는 자이며 갚아야 할 빚이 있어 이곳에 왔다. 내가 이 집주인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천년의 수양을 걸고서라도 너를 멸할 것이다. 선비의 말에 구미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상대가 만만치 않은 적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단순한 인간도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이류로서 오랜 세월도를 닦아온 존재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구미호는 자세를 낮추고 공격할 틈을 노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참다 못한 구미호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긴 팔을 휘두르자 손끝에서 시퍼런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요괴들이 부린다는 여우불이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기이한 불꽃은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선비에게로 쇄도했습니다. 불꽃이 지나간 자리는 눈이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검게 그을리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김서방은 헛간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 불꽃에 닿으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가볍게 손을 내저으며 입으로 바람을 불자 주변에 있던 눈들이 회오리처럼 솟아올라 거대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눈의 장막은 구미호의 불꽃을 정면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고 마당은 순식간에 자욱한 수증기로 뒤덮였습니다. 불과 물의 기운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충격파로 인해 마당 한 구석에 있던 장독들이 와장창 깨져나갔고 초가집의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서방은 귀가 멍해지는 것을 느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신선과 마귀가 겨루는 전설 속의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수증기가 거치자 구미호는 더욱 화가 난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듯 바람을 가르며 선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눈으로 쫓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구미호의 날카로운 손톱이 선비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지만 선비는 유연하게 몸을 뒤로 젖히며 공격을 피했습니다. 선비의 몸놀림은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민첩했습니다. 그는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도포자락을 채찍처럼 휘둘러 구미호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구미호가 뒤로 밀려나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내 놈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비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보니 땅을 기어다니는 미천한 뱀 따위였더냐. 구미호는 선비의 정체를 눈치채고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용이 되지 못해 안달난 이무기 주제에 감히 여우 중의 왕인 나에게 덤비다니 주제 파악도 못하는구나. 구미호의 도발에도 선비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용이 되고 못 되고는 하늘의 뜻이나 은혜를 갚는 것은 나의 의지다. 네가 아무리 신통한 재주를 가졌다 한들 사악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을 것이다. 선비의 눈동자는 더욱 깊고 푸른 빛을 띠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존재의 기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구미호는 9개의 꼬리를 부채살처럼 펼쳐 환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의 눈에는 갑자기 마당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서방이 헛간 문을 박차고 나가려 할 때 선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오. 그것은 헛개비일 뿐이오. 마음을 굳게 먹고 눈을 감으시오. 그 목소리는 김서방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선비는 구미호의 환수를 깨뜨리기 위해 품에서 작은 여의주 같은 구슬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구슬에서 맑고 청아한 빛이 뿜어져 나오자 구미호가 만들어낸 거짓된 형상들이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구미호는 자신의 술법이 통하지 않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뱀의 눈은 거짓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슬의 빛을 모아 구미호에게 쏘아 보냈습니다. 빗줄기는 화살처럼 날아가 구미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고 검은 피가 튀며 구미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처를 입은 구미호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있는 돌덩이와 나무 기둥을 뽑아 선비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김서방의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선비는 집이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날아오는 파편들을 막아냈습니다. 쾅쾅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선비의 얼굴에도 고통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서방의 집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은인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했기에 자신의 안위보다는 집과 김서방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은 점점 깊어 축시 새벽일 3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구미호와 선비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미호의 하얀 털은 피와 흙으로 더러워졌고 선비의 푸른 도포 역시
곳곳이 찢어지고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존재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듯 남은 기력을 모두 끌어모아 거대한 검은 기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달조차 가려버릴 만큼 짙은 어둠이 마당을 잠식해 들어왔고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압박감이 주위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일격이다. 이 한 방으로 너와 저 인간, 그리고 이 집구석까지 모조리 가루로 만들어주마. 구미호가 포효하며 검은 기운을 내뿜으려는 찰나, 선비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땅 밑에서부터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마당 한가운데에 있던 우물에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은 용의 형상을 그리며 하늘로 치솟았다가 선비의 몸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물의 기운을 받은 선비의 몸에서 눈부신 푸른 광채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승천을 앞둔 이무기의 신성한 기운과도 같았습니다. 선비는 물기둥을 앞세워 구미호의 검은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쾅 하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뒤섞여 시야를 가렸고 폭풍 같은 바람이 몰아쳐 마당의 눈을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헛간에 있던 김서방은 충격에 튕겨나가 벽에 부딪혀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 속에서도 김서방은 희미하게 남아 선비가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듯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심하라는 무언의 신호 같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시야가 확보되자 마당에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구미호는 마당 구석에 처박혀 피를 토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9꼬리 중 몇 개는 잘려나간 듯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그토록 당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반면 선비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구미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비 또한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사악한 기운은 맑은 기운을 이길 수 없다는 옛말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결판을 낼 때가 되었다. 선비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천천히 구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미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듯 바르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네가 쌓아온 천년의 업보가 너를 옥죄고 있구나.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선비의 자비로운 제안에 구미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의 요괴라면 상대를 죽여 그 기운을 흡수하려 했을 텐데 이 선비는 끝까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밤새 기승을 부리던 요사스러운 기운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견딜 수 없는 듯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짜내어 구미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그녀를 쫓아내고 이 집안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최후의 축객령이었습니다. 긴 밤의 끝이 보이고 이제 이야기의 결말을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